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9일 만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 여권 전체가 동시에 새 진영을 꾸렸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를 결심한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장관이 지명됐고 5개 경제부처 장관도 새 인물이 내정됐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비문재인계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됐고 사회수석과 대변인도 교체됐습니다. 쇄신이라 쓰고 심기일전이라고 읽히는 이번 인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1년 국정 구상을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임 국무총리는 예상대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험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는 등 지역주의에 도전한 사선 의원 출신으로 온건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도 교체했는데 모두 관료 또는 학자 출신입니다. 정무형 국무총리와 전문성을 갖춘 강요를 조화시켜 인적 쇄신 효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1년 3개월 재임한 정세균 총리에 대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통합형 인사, 정책 역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비문재인계로 여권에도 쓴소리를 해온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수석을 복지부 출신의 의료 전문가로 교체하고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백신 수급 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여당에서는 국회 내 전략을 지휘할 새 원내대표에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 선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조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친문 주류 윤호중 대 범친문 비주류 박완주 2파전. 팽팽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의원이 투표자 169명 가운데 104표를 얻어 65표에 그친 박 의원을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당 사무총장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고 21대 국회 들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개혁 완수를 강조해왔습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박완주 의원은 2030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 등 쇄신 분위기에 기댔지만 분루를 삼켰습니다. 당내에선 박 의원이 제시한 개혁 속도 조절론과 국회 원구성 재협상 공약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만과 무능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개혁 기조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는 공감대가 안정적 쇄신을 내건 윤 원내대표 지지로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친문 주류 원내대표 선출이 쇄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예고된 만남은 모두 정치 활동이다 보니 이른바 제3지대 창당을 두고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야권의 관심은 국회 밖으로 쏠렸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아침 일찍 서울의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만난 겁니다. 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라서. 김 전 위원장은 재보선을 도와준 금 전 의원이 고마워 만난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신당 창당설도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뭐로 내 신당을 만들어. 하지만 금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 경우 도와줄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연락이 온다면 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만날 수 있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야권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민심을 잘못 읽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무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지만 시기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거취 논란이 일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당과의 실질적 통합 논의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오늘도 700명 언저리인데 정부는 여전히 여기에서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늑장 검사를 받는 바람에 그만큼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늑장 검사한 확진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지난달 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수십 명이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권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난달 확진자 5,000명 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있는데도 사흘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1,160여 명을 추가로 감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해 유증상자들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연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균형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이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병상수와 위중증 환자 수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거리두기 단계로도 아직 대응이 가능하다며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오는 8월부터 국내 제약사가 또 다른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거라는 정부 발표. 아직 어떤 백신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러시아 백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사가 8월부터 백신을 대규모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어느 회사가 어떤 백신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 계약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계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면 추가 도입이나 국내 유통이 한결 수월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 예정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까지의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에 관련된 계획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백신 접종에는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가 100곳 이상 추가로 가동되면서 하루 접종 가능 인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 30세 이상, 장애인, 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미국에서 검토 중인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에 대해 정부는 1, 2차 접종자들의 항체가 지속력을 표본 조사한 뒤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업시간 연장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신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건 뭔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로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준다는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예고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가 나오고 있고 부산도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시작된 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두 시장이 앞다퉈 방역을 완화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은 이제 좀 괜찮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방역 완화는 아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백신 공급과 접종은 중앙부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자체가 독자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혼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내심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이죠.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참사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우리 가슴속엔 그날의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7번째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기억식을 찾은 유족들과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의 바다. 7년 전 세월호의 침몰 지점을 알리는 노란 부표가 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리고 부모들은 쉽사리 놓지 못했던 국화 한 송이를 힘겹게 바다 위로 던져보냅니다. 호진아 사랑해. 파도보다 큰 울음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웁니다. 떠난 아이가 눈에 밟혀 바다를 찾지 못했다는 유민이 아빠는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고 해역에 왔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유민이가 마지막 공포에 떨면서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을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7번째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어느새 25이 된 생존 학생은 눈물을 꾹꾹 참으며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렇게 7년이 된 지금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 후회 없이 살고 싶더라고요. 친구들 못까지. 일반인 유족들은 인천 가족공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떠나간 가족들을 기억했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던 중 숨진 고 남윤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었던 국민대 남윤철 강의실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희생자들이 폄훼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8주기에는 다시 진상규명을 외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을 외치지 않고 304명의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추모만 할 수 있게 주십시오. 진상 규명은 남은 사람들의 몫. 유가족들은 이제 희생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엄마하고 언니 걱정 그만하고 천국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4월이 되면 이렇게 아픈 마음은 여전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참사의 흔적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를 강나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광화문 광장 한복판. 높이 둘러쳐진 펜스 사이 좁은 길을 따라가면 세월호 기억 공간이 나옵니다. 밖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마스크 나눔도 하고 하는데 안에까지 들어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좀 많이 서운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성남시청 앞 추모 조형물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단체 측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설치 6년 만인 내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가 되는 지점이 오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그냥 저 자리가 비워지는 건 아직 해결나지 않은,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이들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둔 단원고 2학년 교실도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서 나오는데 날씨가 요즘 좋았잖아요. 벚꽃이 활짝 피어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나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있다가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 아픔을 공감함으로써 우리 미래의 그 안전한 학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한 오래오래 기억해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참사. 남은 사람들까지 슬픔에 짓눌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고통을 또 겪지 않기 위해 세월호를 기억해달라는 게 유가족들의 부탁입니다. 앞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아픔이 없는 그런 안전한 이런 사회. 자식을 잃었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다라고 하면.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출범 석 달을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3명의 신임 검사를 임명하면서 사상 첫 수사팀 진용을 꾸렸습니다. 이제 1호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건지 관심이 높을 텐데요. 검사 교육과 수사관 구성까지 마무리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의 임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임 검사들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태동기여서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호시우행, 즉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자세로 국민만 보고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임명된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15명.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중 부장검사는 2명으로 검찰 출신과 법원 출신이 각각 1명씩 임명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두 업무를 분리한다던 구상대로 첫 수사 진용이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4월로 예고됐던 사상 첫 사건 수사는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검사들이 2-3주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수처 수사관 30명의 채용 절차가 아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을 넘기는 이첩 기준 정리가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납득이 어렵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는 3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못 채운 공석 10자리에 대한 충원 시기와 방법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유흥업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지난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과 부산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시켰는데요. 유흥주점 업주들이 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룸사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사장들이 상복을 입은 채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장사를 못해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정까지만이라도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시간 제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희생만 하다가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동이 걸린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키트 구입에 드는 비용도 개별 업주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는 대로 그 일행들은 한 룸에다 넣어놓고 30분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영업을 시작하는 걸로. 또 CCTV 보관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업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비롯한 업종별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는 심야에 몰래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이 적발돼 직원과 손님 90여 명이 무더기로 관할구청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미 동맹과 북핵 또 백신 확보 문제까지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지 조국현 기자가 전망합니다. 세부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바이든 두 정상의 두 차례 전화통화, 그리고 외교, 국방 등 강료들이 그동안 사전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정상회담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게 될 시점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한일 관계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친구로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직접 관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었습니다. 방역 등 최근 급부상한 두 나라의 최우선 과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거라고 밝혀 백신이 주요 이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관심을 갖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문제도 미국이 우리와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We'll highlight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long-standing ties and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청와대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발표된 대면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MBC와도 인터뷰했던 미얀마의 시민 저항을 이끌던 청년 리더가 군부에 체포됐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심하게 얻어맞아서 퉁퉁 부은 그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군부에 맞서 임시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치인 뒤 체포된 민주화 운동의 상징 외모9. 군부는 오늘 그의 모습을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심하게 맞은 듯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벌겋게 멍들었습니다. 현지에선 그가 군부대로 연행됐고 군사법원에 설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군부는 어제 하루에만 30명이 넘는 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미얀마 주재 각국 대사관들도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외모나잉을 포함한 수감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고 미국 대사관도 끔찍한 만행에 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지 알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반군단체들은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To finally bring an end to the great suffering of the people of Myanmar at the hands of the criminal, ruthless military generals.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해줄 것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 아웅산 수치를 비롯해 미얀마의 주요 인사를 동시에 체포한 뒤 억류했습니다. 그 1차 대상 7인 중 1명이면서 수치 여사의 측근인 유명 작가 판셀로 씨가 현재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MBC와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셀로 씨는 군부는 그저 테러 집단일 뿐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월 1일 새벽 4시 55분. 승용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서더니 총을 맨 무장경찰 3명이 내립니다. SNS 230만 팔로워를 둔 판셀로 작가의 자택. 군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외쳐온 미얀마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같은 시각 수도 네피도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체포됐습니다. 군부는 수치 여사를 감금한 직후인 새벽 5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와 사회 주요 인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억류한 뒤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도망친 판셀로 작가는 이 순간에도 쫓기고 있습니다. ကြောက်ရွံ့နေရတယ်ကိုဘာဖြစ်မှမလုပ်ပါဘဲနဲ့ဒီကိုမျက်နှာကိုလူမြင်မှာပေါ့နော်လူမြင်မှာဖုံးကွယ်နေရတယ်ရောက်တဲ့နေရာလေးမှာပဲလက်တလောဦးစားပေးပြီးဘယ်လိုခေါ်မလဲလုံခြုံရေးဦးစားပေးပြီးနေထိုင်ရတယ် 하루 82명이 사망한 바고 대학살. 그녀는 미얀마 현지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전해왔습니다. ချိန်မီဆေးကုနိုင်မယ်ဆိုလို့ရှိရင်သူတို့အချိန်မီကဲတင်နိုင်မယ်ပေါ့နော်အသက်အန္တရာယ်ကလေကဲတင်နိုင်မယ်အနေထားကလေးပြီးတော့ဆေးကုသခွင့်လုံးဝမပေးတဲ့အတွက်ဘယ်လိုခေါ်မလဲသူတို့ဒီမတည်သင့်မဲနဲ့တည်ဆုံးနေရတယ်ပြီးတော့ဒီပေါ့ဆေးအဖွဲ့ကတွားပြီးကဲခြင်းနဲ့ဒါပေမဲ့ကဲခွင့်မရဘူးလာကဲတဲ့ဆေးအဖွဲ့ကိုပါပြစ်မှာဘူး 판셀로 작가는 첫 번째 체포리스트 7인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군부는 그녀의 통장 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ပြီးတော့အကယ်လို့မှပေါ့နော်ရှောင်းတိန်လို့မရတဲ့အခြေအနေမျိုးဖြစ်လာခဲ့မယ်ဆိုလို့ရှိရင်လေမဟုတ်လေသူတို့တပ်တူဒီစစ်အုပ်စုစီမှာအညံ့မခံပဲနဲ့ကိုယ့်ဘာသာကိုဆုံးသက်ဖြစ်ဖို့ဒီမှာဒါကြိုပြီးတွေးထားခဲ့တာမျိုးရှိပါ 지금 이 순간에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ဘယ်တိုင်းသားပဲဖြစ်ဖြစ်ဘာဘာသာဝင်ဖြစ်ဖြစ်ဘယ်နေရာမှာနေထိုင်တဲ့သူပဲဖြစ်ဖြစ်အားလုံးတောင်းပေါ်မြေပြန့်အကုန်လုံးဆရာနာရှင်ကိုစန့်ကျင်ရမယ်ဆိုတဲ့အသိစိတ်တစ်ခုကလွယ်လို့ကျန်တဲ့ဘယ်သွေးထိုးမှုမှလက်မခံဘဲနဲ့သုံးထိတိုက်ပွဲဝင်သွားမယ်ဆိုတဲ့ခံယူချက်တွေနဲ့ပြည်သူတွေကလက်ရှိမှာပေါ့နော်ခက်ခဲပေမဲ့တောင်းခံနေကြတယ်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만으로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학교 마치고 밤늦게 배달하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 일이 특수고용직이라는 것도 또 이 직종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일부 못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부당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경기도의 한 공원. 사람 한 명 없는 어둠 속 벤치에 18살 A군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A군이 최근 시작한 일은 오토바이 배달. 종일 30건 넘게 배달하느라 지칠 대로 지쳤지만 주문이 끊긴 지 한참인데도 집에 가질 못합니다. 하루 12시간인 근무 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못 가요. 근데 전 12시에 무조건이에요. 해도 하루에 8시간 일할 줄 알았어요. 주 1,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해 시작한 배달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조로 남은 기간 리스비를 다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만 5천 원을 곱해서 남은 금액 다 내야 돼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요.
안 할 것 같아요. 16살 B군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새벽 2, 3시까지 배달을 하고 몇 시간 자고 난 뒤 다시 학교에 갑니다. 4시부터 빠르면 2시, 늦으면 3시. 힘들어서 밤 11시에 가겠다, 10시에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프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거의 못하죠. 오토바이 배달 일은 자영업 성격의 특수 고용직.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건당이니까 어차피.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일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하루 12시간의 새벽 근무까지 업체들 마음대로 일을 시켜도 문제 삼지 못합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일하는 형태에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은 입법 취지에 맞는. 운전은 미숙한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사고도 빈번합니다. 배달 2주 만에 사고를 내 다리뼈가 으스러진 C군. 처음엔 하루 3만 원 가까이 하는 오토바이 리스비에 보험료가 다 포함돼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사고가 나니 보험 처리 비용 30만 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30만 원을 요구받은 건 물론 병원비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사고 나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보험 처리 되니까 그냥 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가 최근 10대 배달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파악을 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면서도 직원처럼 근무 시간에 매여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주문이 적은 새벽 시간이나 기피 대상인 장거리 고난도 배달도 유독 청소년들 몫이었습니다. 버티치 한 번씩 하면서 이런 거 뭐 언젠가 좀 가져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밤에 일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 라이트들 때문에 좀 눈이 피곤하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특수고용이라는 근로 형태 앞에서 정당화돼 배달 청소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인이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멋모르고 일을 시작한 아이들 대다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다 착하시고 잘해주셔가지고 처음 올 때부터. 고용노동부는 10대 배달 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현황 파악이 안 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도 배달 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돼 있지만 여기에도 청소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출입을 막아서 기사들이 물건을 정문 앞에 두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조롱하고 협박하는 일부 주민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던 택배 기사들이 결국 다시 손수레를 끌고 문 앞 배송을 재개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상자 800개가 쌓였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입구. 오늘은 택배 기사들이 입구에서부터 손수레를 끌고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던 기사 한 명이 안 보입니다. 여기 사시던 분이 오늘 안 나왔는데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밤새 택배기사 휴대전화에 주민들 문자 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조롱, 모욕, 심지어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발송했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는 항의에서부터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내 택배를 이용하느냐, 참 못됐다는 비아냥과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여기에 택배를 이용하는 기업체들 압박까지 더해져 택배기사들은 일단 문 앞 배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저상 차량 배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상차를 쓰면 짐을 3분의 2밖에 못 싣는 데다 무엇보다 허리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저상갑자에 하루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입주자 대표들께서 몸소 생생하게 체험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허리가 배경할 방법이 없겠구나를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사들에게 아파트가 부끄럽다, 응원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택배 보관소를 만들거나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지정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을 아파트에서 너무 비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조금 피해서 배송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택배 노조와 입주민 대표회의 사이엔 연락 통로조차 없어 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13살 소년이 지난달 말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년과 무장 대치 중이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촬영된 사건 동영상을 보면 경찰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달아나던 소년이 양손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총을 쏩니다.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가슴에 총을 맞은 소년은 결국 숨졌습니다. 나이는 13살, 이름은 애덤입니다. 당시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인근에서 애덤과 21살 루벤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는데 애덤은 총에 맞아 숨졌고 루벤은 며칠 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애덤이 총을 갖고 맞서 위협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양손을 든 채 피격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Show me your hands. Adam complied, turned around. His hands were empty when he was shot in the chest at the hands of the officer. 경찰은 애덤이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자신을 쏘려는 줄 알았다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총이 발견됐는데 애덤이 투항 직전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애덤의 나이를 밝히지 않는 등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돼 독립민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총을 쏜 경찰관을 재판에 넘기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As the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shooting that took Adam's life continues, I urge everyone, reserve judgment. 최근 미네소타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면서 항의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잇따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난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 전용 구역이 확보가 돼서 다행히 빠르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들은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소방차 전용 구역 표시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작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김상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쯤 강원도 춘천의 15층 아파트. 무언가 폭발하듯 갑자기 불이 번쩍이더니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아파트 전체가 검은 연기에 뒤덮이며 불길이 번져가던 순간 소방차 세대가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지 6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힙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제대로 확보된 덕분이었습니다. 불법 주전차 됐으면 진입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야간 시간대인데 거기 주차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밤 9시쯤 화재를 가정하고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해봤습니다. 소방차는 주차장 입구부터 막혔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도 빈틈없이 차들이 주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이 차에서 모두 내려 경광봉을 들고 공간 확보를 시도합니다. 수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소방차는 결국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차가 중형 펌프차라서 2차도 아마 힘든데 고가 사다리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이 지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정도죠. 또 다른 아파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가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통로라 소방차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또 여기서 멀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 못 끌까 봐 좀 많이 걱정됩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법이 개정돼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이 안 돼 노후 아파트는 여전히 예외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도 심각한데 소방구역 확보까지 필요한 상황.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인종차별 피해를 당했던 손흥민 선수가 다시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나섰는데요. 우려를 떨치고 내일 경기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슈팅 훈련에 한창인 토트넘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매서운 슈팅을 성공시키는데요. 웃음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릴 정도예요. 지난 맨유전에서 골을 넣고도 역전패의 아쉬움에다 골을 넘은 인종차별까지 많이 속상했을 텐데요. 지금은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이 됐다는군요. He's loved here. He's loved at home. The support that he needed here and at home. So I think he's fine.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일 새벽 에버턴전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리그 개인 최다골 기록과 함께 시원한 승리를 이끌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농구에서 평균 득점이 0.7점에 불과한데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응원단장을 넘어서 멘탈 코치로까지 불리는 임준수 선수를 손자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전자랜드가 20점 차로 크게 앞선 종료 직전. 임준수가 득점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체육관의 데시벨이 그날 거의 준수가 골 넣고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부와 무관한 득점인데 관중보다 동료들이 더 환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출전 시간을 다 합쳐 고작 48분. 평균 득점은 0.7점에 불과하지만 벤치에선 한순간도 쉴 새 없이 열정적으로 동료들을 응원해온 덕분입니다. 제 기운을 받아서 더 화이팅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에너지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 많이 지르고 하면 혈압도 오를 때도 많고 목소리도 쉬어서 막 용각산 수시로 먹고 힘듭니다. 올해 프로 6년 차로 만년 후보 임준수. 잘 나가는 입단 동기들을 바라보며 불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대성 선수나 전준범 선수가 저보다 후순위를 뽑혔지만 국가대표도 하고 솔직히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자신만의 유쾌한 에너지로 헌신적인 자세로 팀 분위기를 이끌면서 아예 멘탈 코치로 불릴 정도가 됐습니다. MBC 인터뷰하기까지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또 제가 후배들한테 수건까지 갖다 주면서 어떤 사기를 돋궈주는 그런 모습들이 멘탈 코치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니냐. 또 강호준 감독님도 데리고 오고 싶다 뭐 이런 시기까지도 저는 안 뺏기겠다고 했죠. 구단 매각이 결정돼 전자랜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시즌.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4강전 챔프전까지 가면은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 승리 위해서라면은 뭐라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시원한 선제 투런포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도 황사먼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기상항공기 나라호에서 바라본 높은 상공의 모습인데요. 산에서도 또 도심에서도 누런 먼지띠가 자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도 황사가 관측되는 등 특히 수도권 지방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먼지는 밤사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겠고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황사 강도로는 옅은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내일 오후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산지에서는 우박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내륙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전국에서 바람이 온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6도, 대구 9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서울의 낮 기온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